5월 23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7주기다 이렇게 해서 김해 봉화마을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등 더민주 의원 상당수와 또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김해로 모입니다. 지난 5.18 때는 특세를 국민의당에서 이 광주 특세를 과시했다면 오늘은 이 더민주 친노 친문 세력이 아마 김해에서 특세를 과시할 걸로 보입니다. 자, 새누리당은 여전히 지금 당에 향대를 놓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와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런 총회도 연기되었습니다. 비대위 구성에 관한 논의도 연기되고 있고요. 40일 이상 지도부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박과 친박 사이에 끼었다 낀박이라 그러지만 어디까지나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처했습니다. 이분은요, 어떨 때 보면 청와대 입장을 완전히 대변해서 총대를 매는 듯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이명박 정권 때 정무수석을 한 것처럼 친이 비박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자, 새누리당에 여태까지 컬러가 분명한 사람들만 있어서 친박 아니면 비박 친이라서 이제 정진석 같은 컬러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또 청문회법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 즉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를 끝내면서 엿먹으라 하고 통과시켜버린 이 청문회법을 청와대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청와대하고 매우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진석 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친박 핵심에서는 4번을 도와줬는데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을 도와줬다라는 부분은 19대 총선 때 공천을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그 자리에 출마하려는 사람을 조정해줬다. 그 다음에 지난 2014년 충남지사 선거에서 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다른 사람 둘이를 주저앉히고 정진석을 내보냈는데 떨어졌다. 그리고 19대 국회도 당연히 떨어졌죠.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또 본인에게 원하는 지역구를 해주겠다 해서 또 조정해줬다. 그리고 공천도 줬다.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도 밀어줬다. 이렇게 4번을 도와줬는데 신세를 지고도 배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박은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 운운하는 친박 스스로도 언제까지 배신을 하지 않고 박 대통령 옆에서 있어서 끝까지 한마디로 같이 가겠는가?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에서 개인 간의 배신 유무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가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신부 간의 배신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간의 배신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계는 조폭이나 야쿠자의 세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배신은 국민이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국민을 저버리고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거나 자기의 사적 이해에 얽매이거나 정파적 이해에 얽매이는 것이 진정한 배신이라고 봅니다. 자, 국회가 끝낼 때마다 한 방씩 먹이고 가는데요. 18대 국회 말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 끝내기 직전에 통과시키고 가버렸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는 청문회법을 통과시키고 갔습니다. 자,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상시 청문회가 법제화되어 있어서 민주주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 청문회법이 통과되었다고 뭐 그리 말이 맞느냐. 저는 청문회법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청문회법을 통과시키려면
정확하게 청문회 법안에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채 정쟁으로 끌고 가는 행태에 쇼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방지 장치는 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결론도 없이 이 정쟁의 장으로 이 언론 홍보의 장으로 청문회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래도 그만이다 해보고 고쳐야 된다? 그건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채로 청문회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초입니까? 1월달에 사자방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자방이라고 해가지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 해서 야당이 들고 나왔죠. 결국 이명박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뭐가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실컷 해먹어도 청문회 한번 통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청문회가 그렇게 끝날 줄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이제 한숨 돌렸다. 다시 불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요. 거대한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파헤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과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컷 해먹고요. 청문회 며칠만 버티고 그 다음 청문회를 갖다가 요구한 사람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언론 카메라 들어올 때 감 몇 번 지르고 끝납니다. 외국에 이런 식으로 청문회 안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죠. 밤을 새워서도 합니다. 이따위 청문회를 하자고 엉터리 법을 후딱 통과시켜버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은 또 혹자들은 청문회법이 선진국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한국의 정치 풍토와 문화가 선진국하고 같은지 저는 진정으로 청문회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려하는 부분은 청문회를 한번 하고 온갖 정치인들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될까봐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자, 청문회 하자고 하면 그 일에 관여된 사람은 두려워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좋아한다고 봅니다. 청문회 대상인 사람은 한마디로 전 정권의 권력 핵심이거나 안 그러면 한국의 거대 재벌이거나 거대 방산 비리 관련자거나 거기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이 브로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청문회 대상일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비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여야당에 숱하게 퍼져 있는 지난 정권에서 한탕 해먹은 인간들은요. 청문회를 거치든 국정감사를 거치든 뭘 거치든 한마디로 다 빠져나간 인간들입니다. 깜빵에 몇 번을 다녀오고도 얼굴 두껍게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여야 주변에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 하나가 신중하고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쇼 좀 하자고 조용히 통과돼 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이 6월달이면 분당이 된다. 더 나아가서 올 가을에 분당이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저는 보수 분당이 불가능한 얘기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박이 제대로 된 대선 주자가 있습니까? 비박이 탈당을 하면 자기들을 밀어줄 지역 기반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에서 탈당한다는 것은 영남이나 보수층의 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땅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당연한 지지로 받아오던 기득권을 마치 그것은 산소나 물처럼 당연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내팽개치고 지역 기반도 없이
한마디로 이념 기반도 없이 또 유력 대선 후보도 없이 탈당할 사람은 새누리당에서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쯤 탈당하느냐? 새누리당이 반기문을 밀고 있는데 그 반기문이 완전히 대선 주자로서 기능을 내년 한 봄쯤에 상실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초중반 지지로 떨어졌을 때, 지지율이요. 그럴 때 아마 여기 있다가는 야당으로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겠다. 그런데 바깥에서 뭐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한 이 유력 주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다. 내지는 바깥에 유력 대선 후보가 있다. 그쪽으로 가면 여당을 할 수 있겠다. 이럴 때나 아마 탈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무너진다 어쩐다 하는 소리들은요, 저는 전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장수의 미래경영연구소에서 만드는 뉴스 브리핑은 제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들이 더불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박 대통령이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아프리카 3개 국가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166개 기업, 16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반한다고 그러는데요.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 3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아프리카의 시장이 마지막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5%대의 아프리카 세 나라가 높은 성장률을 얻고 있으니까 경제협력 확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시간만 나면 이 지금 소란하는 와중에 특히 이 시점이 국회 개원과 관련되는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의 이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 혁신위 등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순간인데 외부로 이렇게 비우면 어떡하느냐. 또 핵과 미사일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주말에 연 3일간 북한의 이 금요일 날에는 국방위원회, 토요일 날에는 인민무력부, 일요일 날에는 조평통이 나서서 이 남북 사이에 군사당국의 대화와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굳이 아프리카 별 영향가 없는 나라까지 방문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청와대가 툭 하면 이 정책 효과의 경제학적 수치를 들먹입니다. 규제 완화 효과는 1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일자리 창출, 즉 서비스 산업을 시행하게 되면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책이 통과돼야 되니까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라, 밀으라 하는데 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치가 실제로 거래될지 안 될지는 매우 달라지는데 부담스럽다. 규제 완화 효과, 즉 1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작성해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뭐라 그러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외유를 좀 줄이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여당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또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선거 뒤에 한 달, 두 달이 그렇게 골든타임인데 그걸 놓치면 한마디로 국가적 위기가 온다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이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가는 건지 돈 투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국은행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던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